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가제 시행의 취지는요, 중소 서점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어려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는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또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가제를 앞두고요, 21일까지 대형 서점에서는 90%까지 도서를 할인한다고 하는데요. 네, 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형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도서 정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시간, 그럼 지금부터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시작합니다. (13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력의 향상과 르네상스의 탄생은요,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인물이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이며 또 신곡의 저자인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오늘은 알리기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테 알리기에리는 1265년 3월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의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두란테였지만 이듬해에 유아 세례를 받은 이래 줄곧 단테로 불리게 됐는데요. 알리기에리의 가문은 원래 귀족에 속했지만 단테가 태어날 당시에는 사실상 몰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대와 대부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1272년에는 어머니가, 1280년에는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장남이었던 단테는 10대 후반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재산이 조금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니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1274년 5월 1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유력자인 폴코 포르티다리의 집을 방문한 단테는요, 폴코의 딸인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9세고요. 또 그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했지만 이날의 경험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관습에 따라 단테는 마음에 두었던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상대와 맺어지게 되는데요. 겨우 13세 때인 1277년 2월 9일, 단테는 피렌체에서 또 다른 유력자인 마네토 도나티의 딸인 10세의 젬마와 약혼을 했고, 또 9년 뒤인 1286년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베아트리체 역시 1287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1283년 5월 1일, 단테는 일생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 만난 지 정확히 9년 만인 바로 그날, 베아트리체가 길에서 단테를 보고 인사를 건넨 것이었는데요. 단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황홀해진 단테는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와 함께 사랑의 신을 목격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단테는 그때부터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을 담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290년 6월 베아트리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에 빠진 단테는 그때까지 베아트리체를 기리며 쓴 시를 엮어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네, 단테가 살았던 14세기 후반 피렌체는요,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렌체를 양분하는 세력이었던 교황파 겔프당과 황제파인 기벨린당, 이 종종 음모와 무력을 동원해가면서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각축전을 벌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단테는 교황인 겔프당에 속했고요. 이 당은 또다시 상인파인 비앙키, 백색당이라고 불리는 비앙키파와 흑색당이라고 불리는 귀족파 네리당으로 갈라지자 단테는 전자를 제지하고 후자와 대립을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단테는 백색당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정치가로서 요직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당리당락에 좌우되지 않고 공평한 처신을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2년 1월 27일 걸석재판에서 단테는 최고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바로 흑색당에 의해서 추방된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돌아오던 단테, 또다시 백당의 패배 소식을 듣고 귀향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네, 그는 이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줄곧 타향에서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단테의 최고 걸작인 신곡은 그의 삶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바로 이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1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인 하일리 7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내려오자 단테는 그 위세를 얻고 피렌체로 돌아갈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황제 치하의 정치에 관한 이상을 담은 재정론을 저술하게 되죠. 그러나 하일리 7세는 재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사망하게 됨으로써 단테의 꿈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단테 알리기의 생애는 마치 거칠고 요동하는 시와 같다. 천국은 언감생신이고 연옥보다 지옥에 더 가깝다. 이 문학평론가 헤럴드 블룸의 말입니다. 1412년에서 18년까지 베로나에 머물렀던 단테의 말년이 딱 그러했습니다. 1314년 지옥이 간행되어 명성은 크게 올랐지만 망명객인 그의 내면은 한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다라고 하죠. 1318년 이 단테는 베로나를 떠나 라벤나에 머물면서 신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천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벤나의 외교사절 베네치아로 다녀오다가 병에 걸려서 1321년 9월 14일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56년간의 삶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9년의 망명객으로 보낸 뒤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어서야 실책을 깨달은 피렌체는 단테의 유고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라벤나는 번번이 거절합니다. 1519년에 교황이 그 분쟁에서 결국 피렌체의 손을 들어주자 라벤나는 단테의 유고를 몰래 빼돌리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모처에 은닉되어 있었던 유골이 발견되어서 라벤나의 작은 교회에 안치된 것은 무려 1865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후 500년이 되어서야 단테의 긴 유랑은 비로소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테와 베아트리체라고 하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었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바로 이 단테는 베아트리체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앓았으며 연애시를 줄줄 써냈지만 정작 그녀를 직접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정정긍긍 이 가슴만 앓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사랑이었는데요. 하지만 베아트리체가 사망한 직후 충격을 받았던 단테는 마음의 위안을 찾아 광범위한 독서에 몰입합니다. 그런 독서 체험으로 중세의 종교와 사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서사시, 신곡의 기본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단테가 이 작품의 집필에 착수한 것은 1307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곡을 읽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주석과 해설을 참고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지옥의 경우에는 사전 지식 없이 읽어도 충분히 압도적이고 또 단테의 탁월한 상상력이 빚어낸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단테의 서사실은요,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각각 3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서곡까지 모두 합치면 100곡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곡은 150행 내외로 되어 있고요. 전체는 14,233행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네, 단테의 가장 큰 업적은 오늘날의 이탈리아어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생애 동안만 해도요, 이탈리아의 반도는 여러 도시 국가마다 저마다 방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곡 이후에 거기에서 사용된 피렌체 말, 즉 이 토스카나 방언이 공용어나 다름없이 바로 된 것이죠.
네, 문학사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단테의 가장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단테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학적 성취나 영향력에서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그리고 괴테와 발자크와 같은 저명한 작가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기 때문인데요. 해럴드 블룸은 세계 문학의 천재들에서 세계 역사에서 단테를 주목하지 않고는 천재를 논할 수 없다. 그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풍부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제한 다음 신곡과 필적하거나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가 남긴 39편의 희곡 중에 가장 뛰어난 20여 편을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테의 영향력, 문학에만 국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화로 프란츠 리스트는요, 신곡을 소재로 단테의 교향곡을 쓰다가 어느 누구도 천국의 기쁨을 음악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이 바그너의 만류로 지옥과 연옥까지만 쓰게 됐고 천국은 단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그너의 주장이야말로 이미 그곳을 시로 노래한 단테에 관한 역설적인 찬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네, 지금까지 회화, 조각, 그리고 음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와 함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하시나요? 나는 키가 작아, 얼굴도 못생겼어, 몸은 왜 이렇게 뚱뚱해 등등 이런저런 불만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가꾸기에 열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빠질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배부른 소리 한다며 좀 따끔하게 꼬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멀쩡하게 태어난 것도 커다란 축복인데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한 채 자꾸만 허상의 외모 지상주의만 쫓아다니니까 말이죠. 네, 오체 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사지절단증이라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 없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신비롭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네, 그렇지만 오토다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신의 몸은 왜 이렇죠? 라는 질문과 함께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만 그는 언제나 친절하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학교라는 이 커다란 사회 제도 속에 포함돼서 생활하면서 그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들과 선생님이 편견을 버리고 오토다케를 평등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된 스승과 또 진실된 친구,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오토다케는 자립성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우치게 되는데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도 공부와 운동, 그리고 취미생활, 그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좀 조금은 측은하고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난다면 자신도 모르게 힐끔 쳐다보게 되거나 동정의 시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러한 편견의 눈초리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네, 사회로부터 받는 냉대와 편견이야말로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밝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오토다케는 밝고 건강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또 노력해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가꿔가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신체가 불만족일지언정 오토다케의 인생은 한치 부끄럼 없는 대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오체불만족을 읽으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요. 또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가는요. 1976년 도쿄에서 출생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고 성장하면서 10cm 남짓 자라났습니다.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받고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합니다. 1998년 열정적인 대학 시절까지 담은 자서전 오체불만족이 일본에 발간돼서 500여만 부 넘게 판매가 됐는데요. 1999년 3월부터 1년 동안 일본 TBS 방송국 리포터로 활약을 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논픽션 작가로서 또 스포츠 관련 기사를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창작 동화를 발표하면서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2001년에는 대학 후배와 결혼을 했고 또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사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어떤 상황에도 불행하지 않는 저자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신체 장애 이유로 도망치지 않고 바로 대드는 그런 용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아를 대하는 부모 또 교사의 태도와 후원도 놀랍지만 어려서부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밝고 건강한 태도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은요. 인간의 의지가 해낼 수 있는 일에 한계란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가 책 말미에 털어놓은 얘기는요. 특별히 준 것도 없으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힘내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체불만족을 내고 나는 느닷없이 유명 인사가 됐고 이젠 그 책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오체불만족이라는 뗏목을 버리고 싶다. 다른 배에 올라 또 다른 강으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네, 삶을 새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 네, 발간된 지 조금 됐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책 오체불만족과 함께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화제 신간도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는요. 존 뮤어 걷기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캐나다의 웨스트코스트 트레일과 함께 세계 3대 트레일로 꼽히는 존 뮤어 트레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간직한 그 어떤 트레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3명의 동료와 함께 7박 8일의 여정으로 존 뮤어의 길을 걷고 온 저자가 존 뮤어 트레일을 여행하는 방법을 쓴 그런 책입니다. 존 뮤어 트레킹, 예약부터 지도 그리고 가이드북, 야영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장비들까지 존 뮤어 걷기 여행의 유용한 팁들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존 뮤어 트레일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가장 완벽한 안내서가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두 번째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인데요. 세 자녀가 모두 이 미국에서도 명문으로 꼽힌다는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외교관 사관학교로 불리는 프란처 스쿨과 하버드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무려 $200만.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
중에서도 기적에 손꼽힐만 한데요. 미국에서 0.001%도 안 되는 한국인 이민자 가정인데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운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실력뿐 아니라 뛰어난 품성으로 두루 사랑받는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게 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 각국의 어머니들이 그녀를 초청해 귀를 기울입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전 세계를 누비는 자녀 교육 전문가가 된 저자의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찾고 또 잃어버렸던 나의 꿈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책은요. 단단한 독서입니다. 1912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서법의 고전으로 읽히는 단단한 독서인데요. 에밀 파게의 책은 지금까지도 프랑스를 비롯해 구미 각국의 교양인이 읽는 이유는 이 책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흘러도 변치 않는 이 근본적인 독서의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파게가 말하는 독서법의 요체는 느리게 읽기와 거듭 읽기인데요. 파게에게 느리게 읽기는 제1의 독서이며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책을 읽을까? 파게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책입니다. 바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책인데요. 암 전문의 박종훈 교수의 진솔한 직언, 바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입니다.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치료하기도 버거운데 극복하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한 나의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책들의 범람 속에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남보다 일찍 갈 수 없는 상황도 때로는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쓰기를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암을 극복한 분들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치료받고 남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간 도서 4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도서를 주제로 생활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립니다. 삼성증권 추천 종목입니다. 종목 번호는 046440이고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모바일 결제 이용자 확대와 함께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의 외형과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 보안성과 간편함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20, 30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동사는 국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쟁사인 다날과 함께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모델은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결제 대금이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형태인데요. 결제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휴대폰 결제 시장은 2002년 2,600억 원에서 2013년 3조 6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증권 추천 종목인데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번호는 071050입니다. 자회사 실적 호조 지속으로 동사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업황 개선 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경쟁 중의 하나인 IB 부문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펀더멘탈 개선과 정부 정책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주주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그리고 PFF, 저축은행 등의 다변화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입인 주수입
주수입원입니다. 네, 한국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보유해서 또 다양한 투자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KG 모빌리언스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과 관련된 감동적인 영상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네, 모든 기억은 나이를 먹고 추억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상실한 그이지만 그의 인생에 절대로 가치 없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잃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사랑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자 신문에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도 잦은 경쟁과 또 그리고 입시 과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9위에는 프랑스가 또 2위에는 헝가리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출산도 고민인데 아이들까지 불행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